왜 탄핵 변호사가 됐고 언제부터 이 탄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그 탄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사실 좀 얘기가 좀 긴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뭐 미르 재단 얘기 나오고 태블릿 PC 얘기 나오고 그때 막 최순실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그때 저도 사실 충격이었죠. 되게 충격받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들 충격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런데 실제 뭐 언론 보도는 상당히 자극적인데 실제 저게 맞을까 하는 의아심도 많이 들고 그 당시 때 그 한변에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랑 모여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야, 과연 이게 맞냐? 이게 맞으면 이 기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게 맞다면 과연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냐? 막 그러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누가 정권을 잡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 때도 팩트는 이제 확인이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가사 이게 팩트라 하더라도 지금 이건 너무 좀 심하다. 뭐라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거기까지 의견 합치를 봤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때 합쳐서 한 4명 정도 변호사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뒤에서 돕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기 청와 쪽이랑 이제 연결이 좀 됐어요. 돼서 그때부터 뒤에서 이제 서면 작업하고 언론 보도가 맞는지 이런 것도 취합하고 그런 작업을 좀 했었죠. 뭐 사실 그 제일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JTBC 태블릿 PC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사실 느끼지 못했는데 JTBC가 그때가 아마 10월 24일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최순실 그 태블릿 PC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태블릿 PC란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PC 파일, 컴퓨터 파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다른 데서 한 이틀 뒤에 태블릿 얘기가 나오니까 JTBC에서 그제서 이제 태블릿 PC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걸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블릿 PC가 맞으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왜 뒤늦게 이전에는 컴퓨터 파일인 것처럼 하다가 태블릿 얘기를 하지? 뭐 그런저런 것들이 쌓였죠.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좀 우리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 뭐 이후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저는 이제 탄핵 심판 대리인에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도왔죠. 탄핵 끝날 때까지 도왔고 그 중에 한 친구는 나중에 이제 형사사건에 또 변호인으로 들어갔고요.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 자체가 명확한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않고 네. 언론의 가짜뉴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국회 권력 남용, 권한 남용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헌법에 위반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그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그 첨부자료라고 해서 21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가 언론 기사입니다. 나머지 6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무슨 판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도 언론 자료만 가지고 그냥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65조 1항입니다. 거기는 이제 탄핵소추 의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이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면 위반했다는 어느 정도 팩트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뭐 팩트 입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국회에서 사실 뭐 국정조사라는 게 필요할 테고 아니면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그런 조사가 필요할 텐데 그 당시 때 탄핵소추 의결할 때 보면 그때 국회 아마 국정조사특위 가동하고 실제 활동도 제대로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나 검찰도 그때 특검도 그때는 사실상 이제 갓 구성하고 제대로 활동도 안 할 때였고 검찰은 이제 뭐 사실 조금 조사는 해놨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뭐 제대로 된 거라 보기는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냥 여론만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죠. 근데 대비되는 예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미국 그 닉슨 대통령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조사만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탄핵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할 때 보면 상원에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원에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또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했죠. 너무 조급했고, 사실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의원들 중에서 이 탄핵소추 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네. 선례가 남겨진다면 앞으로 탄핵은 오로지 여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인민재판이 되는 게 아닐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한번 뭐 여론만 가지고 탄핵을 시켜봤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를 위해서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뭐 계시지만, 사실 뭐 정권 말기에 여론이 악화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 뭐 그런 걸로 사실 이쪽에서도 또 뭐 탄핵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과연 저쪽에서 뭐 정상적인 절차 거쳐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한번 그렇게 뭐 한 선례가 있는데. 그럼 방금 그 닉슨 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불과 3개월 만에 네.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들이 촉박한 시간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 탄핵 재판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인 과정을 겪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고영태 일당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고영태 씨가 이번 탄핵 사태 거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인식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실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고영태 씨를 소환하려고 진짜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신청을 헌재 다 하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실제 그 소환장을 고영태 씨가 그 본인 그 중앙지검에는 증인으로 또 나가고 했었으니까 그때 헌재 담당 직원들이 그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그때 고영태 씨가 알았다 연락 주겠다 이러더니 또 잠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영태 씨가 왜 그렇게 헌재 나오는 걸 두려워했냐, 사실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실제 그 김수현 녹음 파일 이런 데 보면 이제 자세히 드러나는데, 저희가 쭉 이제 기록을 보니까 실제 고영태 씨는 이제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한 몫을 챙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최순실 씨가 그 WK라는 회사도 차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WK라는 회사가 나중 가면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 형사재판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이 WK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이제 재단에다가도 용역을 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들 통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 고영태 일당들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최순실이란 사람이 실제로는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이랬어야 되겠냐 라고 약간 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딴 마음을 품고 아마 그 한때 언론에 이제 CCTV도 나왔는데 아마 2014년도부터 준비를 했죠. 그렇게 의상실 CCTV도 찍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도 자료를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뭐 한간에 뭐 그렇게 모은 자료를 2016년도에는 막 차 트렁크에 그렇게 싣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모으다가 아마 2016년 8월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한테 협박을 하거든요. 아마 그때 한강둔치에서 5억 달라고 5억 안 주면 터뜨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최순실 씨가 거기에 불응하니까 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자료가 넘어간지 모르죠. 어쨌든 이런 사태가 그 직후에 벌어진 거죠.
그럼 아까 관련해서 그 탄핵 선고일이 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김수현, 고영태 녹음 파일을 네. 어쩔 수 없이 공개하였는데 네. 이걸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녹음 파일에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탄핵 사건이란 게 어찌 보면 프레임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이제 벌인 국정농단이냐, 아니면 이제 고영태 일당이 한 방 터트리려고 정보를 이제 언론에 제공했고, 언론과 검찰, 특검, 그 정치권이 합세해서 만든 그런 공작이냐, 이 프레임 싸움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제대로 알려지고 검증이 되면 뭐 기존 국정농단 프레임이 이제 흔들릴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걸 많이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초에 검찰에서는 그 녹음 파일을 숨겼죠. 숨기고 그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도 아예 그걸 자료로도 안 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수만 페이지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수사보고서 하나에 그런 식으로 녹음 파일 2,000개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한두 장짜리. 그거 보고 이거 뭐지? 녹음 파일인데? 이거 보면 뭐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당시 때 저희도 사실 반신반의했죠. 그냥 흘려버린 녹음 파일이니까 실제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미심쩍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녹음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신청을 했었어요. 아마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그냥 파일이니까 녹취록을 떠나지 않았겠냐 했는데 그 신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녹취록은 아마 21개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새로 또 녹음 파일 신청하고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기획을 해서 그냥 게이트를 벌리겠다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거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사실 그 녹음 파일 2,000개라는 걸 하나하나 제대로 다 듣고 녹취록 뜨고 하려면 시간이 진짜 한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럴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헌재에다가 이거는 증거로 꼭 채택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검증까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틀어보고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한번 다 같이 공유를 해보자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것도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 헌재에서는 뭐 헌재에서 뭐 이것 때문에 프레임이 바뀌는 거 우려했다. 그렇게 뭐 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최소한 헌재에서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 녹음 파일 만약에 틀기 시작하면 기한이 이제 한정없이 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증거 채택 자체를 안 했죠. 그때 상당히 그 실랑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탄핵 공판 들어가기 전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봉쇄한 강일훈 재판관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쭉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 절차 진행 자체가 상당히 편향적이었습니다. 그 애초에 그 기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받은 수사 기록도 한 32,000페이지, 4만 페이지 가까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록들이 송부돼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록들 다 읽고 이제 탄핵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재판 초기였죠.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대충 한번 다 읽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냐. 빨리 좀 진행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했거든요. 애초에 아니 이 재판 제대로 진행되고 증거조사하기도 전에 사실 재판관이 기록 다 읽고 예단 형성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본인 다 읽었다고 본인이야 사실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본인이 그 기록을 일일이 뭐 손수 다 읽었겠어요? 뭐 밑에서 듣기로는 그 밑에서 이제 실무관들이 또 기록별로 또 요약하고 정리해줬겠죠. 그렇게 읽으면 되지만 아니,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그 기록들을 생 기록을 하나씩 다 봐야 되거든요. 다 봐야 되고 일일이 탄핵해야 되고 탄핵하려면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봤다가 관련되는 기록 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 그 과정을 무수히 거쳐야 되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태도가 쭉 이어졌던 게 기록 얘기뿐만 아니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대리인들이 증인신문 하려고 하면 중간에 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미 나왔던 거 아니냐 라면서 컷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신청했던 증인들 상당수 채택을 취소하거나 뭐 기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아마 처음에 그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를 저희가 검찰에 있을 테니까 좀 송부촉탁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검찰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있다는 걸 확신을 못 하겠으니까 뭐 당장은 기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뭐 저희가 사실 검찰에다가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헌재에서 얼마든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있을 거라는 추정이 되면 신청을 해서 없으면 검찰에서 없다고 얘기할 테고 있으면 줄 텐데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기각한다? 그냥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서 보면 그 당시 때 이미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검찰에. 그게 한 1년 더 지나서 형사재판 말미에 아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 태블릿 PC가 사실 최순실 거를 보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탄핵 심판 초기에 등장을 했으면 사실 많은 게 변화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김수현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검찰에서 꽁꽁 숨기고 있던 거 저희가 겨우 발견해서 이제 한번 틀어보자. 틀어서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날려버렸죠.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원래 재판이란 게 저쪽 국회 소추위원단이랑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랑 싸우고 헌법재판소는 가운데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재판관들이랑 저희랑 싸우고 있어요. 소추위원단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관들이랑 우리랑 싸우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는 좀 절차만이라도 공정하게 흘러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공정했죠. 뭐 조금만 얘기 더 드리면 뭐 사실 이렇게 그때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쪽에 뭐 대선 주자들은 뭐 그 당시에 탄핵시켜야 된다고 얼마나 압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일도 뭐 1월 달에 뭐 헌재 보고 선고하라고 그러고 안 되니까 3월 안에 무조건 선고해야 된다 그러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거든요. 압박을 했고 특검도 사실 너무 편향적이었죠. 특검도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한다기보다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하면서 뭐 여론을 달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저희로서는 안에서는 헌법재판소하고 싸우고 밖에서는 정치권하고 특검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를 2번이나 변경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함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자체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인데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고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소추위원단이 고친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소추위원단이랑 가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벌써 뭐 서로 말이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실 변경 요청을 하고 변경이 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어찌 보면 상권 분립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건 헌법 위반이고,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소추 사유, 즉 K스포츠재단 관련 이권 개입을 추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 때 보면 그 탄핵 소추 의결서 그 내용이 변경되게 된 과정을 보면, 애초에 1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그때가 2016년 12월 22일, 그때 강일원 재판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자체가 내용이 너무 난삽하니까 좀 정리를 해달라. 5개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불러줘요. 1, 이거, 2, 이거, 3, 4, 5 이렇게 정리해달라 라고 하고, 실제 그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그렇게 5개 그대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게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그것도 좀 황당하죠. 사실 탄핵 소추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국회에서 잘못한 거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좀 애매하고 이상하니까 요렇게 해달라. 이게 한쪽 편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더 심했던 게 1월 25일이에요. 그때 강일원 재판장이 다시 한번 탄핵소추 사유를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얘기 취지를 쭉 들어보면 기존에 자기가 불러줬던 5개 중에 마지막에 형사법 위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빼달라는 취지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 한 일주일 뒤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그 부분을 싹 빼고 내용을 대폭 추가해서 4가지 헌법 위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사법 위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서 이것까지 넣었을 때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못 쓰니까 아마 탄핵을 시킬지 여부가 막 논의가, 갑론을박이 많았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8대0은 안 나왔던 거예요. 8대0은 안 나오고 반대 의견도 분분하고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 쪽으로 가고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형사법 위반 부분을 빼기로, 뭐 누가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 뭐 일사천리로 달렸죠. 실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그 앞에 본문 부분이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한 44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형사법 위반 부분이 28페이지거든요.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요청을 해서 그 형사법 위반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날리고 그거를 다른 헌법 위반 사유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넣어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실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 이런 형사법 위반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 사실관계들만 두루뭉실하게 헌법 위반 부분으로 넘겨서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이 JTBC에 출연한 다음 날 박한철 소장이 선고 기일을 발언하였는데요. 관객들을 위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성동 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딱 기억이 나는데, 그때 1월 24일 오후에 저랑 이중환 변호사님이랑 그 내용을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2월 7일 이후에는 한 2-3명 증인 신문만 하고 이제 재판이 그렇게 종결이 되고 3월 9일 이내에 이제 선고가 날 것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이 양반이 뭐 어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나 기분이 나빴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박한철 소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재판 시작됐는데 처음에 그냥 모두에 한다는 얘기가 뭐 이러저러하니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절차를 빨리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황당한 일이죠. 이게 지금 할 게 한참 남아있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날리고 어쨌든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종환 변호사님이 황당해서 한참 있다가 한번 이의 제기를 했어요. 박한철 소장한테. 그게 무슨 의미냐. 3월 13일까지 결론 내리는 걸로 못을 받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권성동 위원장 인터뷰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아니, 권성동 위원장이 그때 어제 전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서로 의사연락이 있다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한철 소장이 살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권성동 위원장한테 아니 그거 무슨 얘기냐, 그거 그냥 추측 아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도 그건 그냥 제 추측이다, 제 희망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을 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이종환 변호사님이 그때 이런 식으로 하면 중대결심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까지 했고, 이후에 대리인들끼리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 진짜 드랍을 시켜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재판 유지하기로 하긴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박한철 소장이 3월 14일 딱 못 박은 그날이 1월 25일이거든요. 그날 박한철 소장 얘기하고 나서 강일원 재판관이 그 4가지로 쟁점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다 그게 그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제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그 이후에는 뭐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든 말든 증인 채택했던 것도 기존에 다 날리고, 어쨌든 뭐 감정 신청하자고 해도 날리고 이러면서 그냥 쭉 엄청, 그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태도가 엄청 강해졌거든요. 강해져서 어쨌든 절차 진행 강행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뭐 하고 싶었던 거 반도 못 해본 채로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어떤 국회 측하고 헌법재판소랑 의사연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좀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JTBC, 한겨레 등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는 허위 사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서 사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대부분이 가짜 뉴스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찝는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쟁점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단 관련해서도 애초에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를 대통령이 그 최순실을 이용해서 어떤 노후 대비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뭐 최순실이 다 재단을 장악해서 그렇게 자금을 이용했다 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금융거래정보까지 다 조회해서 보니까 재단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재단 돈은 그대로 있었고, 최순실이나 딴 데로 넘어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 즈음인가 아마 최순실 씨가 사기 미수로 그렇게 기소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재단의 용역 발주해서 7억 원 정도를 이제 편취하려다가 그게 사기 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편이 돼서 재단을 만들었다면 그런 사기 미수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최순실이 그렇게 자기가 만든 재단에 그렇게 용역 그렇게 따내서 7억을 편취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걸 거부했다? 그리고 그게 사기가 미수가 돼서 최순실이 기소가 됐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문건 유출.
최초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게 JTBC 어쨌든 태블릿 PC 그 안에 문건이 있었고 정호성 통해서 최순실한테 문건들이 건너갔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그 문건을 보고 어쨌든 뭐 국정을 농단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정호성 비서관이 진술을 했죠. 헌재에서 실제로 뭐 연설문 처음에 문구 때문에 한두 번 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그냥 대통령 뜻이라고 짐작하고 그냥 문건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사실 그런 전문적인 문건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뭐 그냥 보고도 안 본 경우도 많았고 본 경우도 많았고 봐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됐던 사람이라는 게 실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런 여론몰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문체부 공무원 관련해서 실제 뭐 대통령이 그 정유라 챙겨주려고 뭐 문체부 공무원들 보고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잘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그 당시 인사조치 받은 거는 당시에 그 공직기강 쪽에서 내부 감사에 걸려서 그렇게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 그 정유라 챙겨주라 이런 얘기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여론몰이가 계속됐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사실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얘기는 많았지만 뭐 성형시술하거나 보톡스 맞거나 굿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탄핵 재판 과정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면서도 그녀를 강변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강변했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건 당시에 상황이 좀 무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감히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처음에 탄핵심판 대리인하고 처음에는 숨어 지냈거든요. 진짜 돌 맞을까봐.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어요. 그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지장 있지 않을까 되게 걱정 많이 했을 정도니까. 그러다가 이후에 1월 넘어가고 어쨌든 뭐 반대쪽 움직임이 있고 태극기 집회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약간 균형이 맞아졌지. 그전에는 되게 분위기 살벌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뭐 제대로 얘기를 하기가 힘들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 저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박 대통령님의 어떤 평소 스타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쓰셨던 분들 보면 이전부터 뭐 정치적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갔던 어떤 정치적 동반자라든지 뭐 이념적으로 함께해서 그렇게 갔던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법조인, 뭐 교수, 관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치는 정치고 일단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나라를 바르게 이끌려면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거든요. 이분은 사실 그 이전에 언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발탁이 됐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진윤 전 장관 이제 증인신문할 때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지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이제 평소에 눈여겨봤는데 그렇게 같이 일해볼 생각 없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계에 그냥 대통령께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어떤 이 문화예술계 반대 사람들도 좀 안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렇게 발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어디 수석들 한두 분 증언을 들었는데 그분들도 보면 그렇게 발탁이 된 경위가 보통 대통령께서
이전에 어느 회의라든지 그냥 우연찮게 해서 뭐 그 사람 일하는 걸 보고 눈여겨봤다가 뭐 그분들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 전혀 도운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죠. 없는데도 그냥 아 능력이 있으니까 써야겠다고 생각하셨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쨌든 평소 인연이 없는데도 그런 전문성 때문에 쓴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은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 아니면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탄핵 심판 과정도 그렇고 이후의 형사재판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실제 그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 탄핵 재판 과정을 통해서 느끼신 소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렇게 허약했나? 저는 그래도 그전에는 어떤 법원, 검찰, 언론 어느 정도 어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어떤 기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와, 이 양반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양반들이었나?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걱정이다. 왜냐하면 그런 기둥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뭐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걱정스럽죠. 네, 마지막으로 탄핵 과정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에 관련해서 말씀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탄핵 심판 그리고 이후의 형사재판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좀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태가 흘러갈 수 있는지 중간중간에 정말 반전의 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좀 발목이 많이 묶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박 대통령께도 이제 구치소에 편지를 넣어서 그런 말씀도 사실 한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참 안타깝지만 대통령께서 남은 소명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뭐 겉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잠재돼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런 행태들도 어찌 보면 그동안에 내재됐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쩌면 한 번은 이제 드러나야 되고 모든 게 드러나야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좀 스스로 생각하는 우파 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좀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요즘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좀 이제 시민들이 기존 언론이 왜 문제인지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알아가고 그래서 뭐 기존 언론 비판도 많이 하시고 실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자생적인 우파 조직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파 조직들 하면 다 어디 정부나 관에 기대서 뭐 거기서 받는 자금으로 사실 꾸려 나가려고 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씨앗을 뿌린 것만 해도 큰 게 아닌가. 어찌 보면 향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지금은 좀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로 좀 위안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편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들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재판 과정을 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이런 게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네. 국민들한테 뭐 딱히 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
그냥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에는 아마 이 사태를 제대로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냥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제 주변도 그랬는데 그 초반에 그런 여론몰이들이 너무 심했잖아요. 여론몰이들이 심했고 그런 프레임들 그냥 대통령께서 최순실 아바타라는 그 다음에 뭐 세월호 관련해서 뭘 했다는 그런 식의 악의적인 이제 루머나 그런 프레임들 때문에 사태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한 번쯤 과연 탄핵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좀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러난 건 대통령께서 1원 한 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1원 한 푼 안 받았고 그냥 최순실한테 속았고 그게 단데 지금 뭐 그걸로 합쳐서 지금 벌써 33년 형을 받았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사실 뭐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까지 형을 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으면 그냥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들쑤시고 있잖아요. 들쑤시고 재판 과정에서도 좀 너무한다 싶었던 게 재판 중간에도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탈탈 털어서 그거를 언론에 공표하고 재판에 내고 그렇게 재판몰이를 하고 저희 그 구속영장 이제 새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며칠 전에는 뭐 세월호 뭐 시각을 조작했다네 이러면서 또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이건 그냥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영장 발부하고 그냥 유죄 때려라 그렇게 지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했나 전 진짜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서 잘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특검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얻은 정보로는 윤석열 검사 제가 진짜 잘 모르는데 어떤 건 그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네. 그 어떤 조작적인 그 윤석열이 좀 주도를 했다라는 좀 저희들 글리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내용을 몰라요. 예. 전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서 예. 이제 드러난 거는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내부에서 윤석열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어요. 천천히 뒤에 숨으세요. 소리도 좀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오랫동안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예. 활동 많이 해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2016년도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네. 3월 2일 날 북한 인권법이 네. 통과가 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돌고 있습니다. 예. 계속 돌리고 그- 팀으로네. 이 얘기하면 돌리고 있어. 무슨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실제 북한인권법 통과되고 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이제 강하게 몰아치면서 아마 2016년 6월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6월인지 7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북한에서 난수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난수 방송이 뭐냐면 그 무슨 암호책 같은 게 있어요. 암호책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번호를 불러주면 뭐 거기 글자 조합해서 약간 암호식으로 남한에 있는 간첩들한테 방송을 이제 이런 식의 지령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 난수 방송이 예전에 한 2000년도에 중단됐다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재개가 된 거였어요. 재개가 되고 그때 아마 통일부에서도 뭐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아마 대변인이 지적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8월, 9월, 10월 그 미르 재단 터지고 JTBC 터지고 모든 게 터졌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너무 일치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촛불 집회도 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실제 광화문 광장에 가면 그런 어떤 북한의 사회주의에서나 보일 법한 그런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기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뭐 이런 계기를 틈타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